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단체가 오늘은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서 오후 진료를 거부한 채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오는 11일에도 2차 연가와 단축 진료 투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에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데요.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에서 반대하고 있고 여당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확답을 미루고 있는데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에는 간호사단체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습니다. 의료단체의 힘겨루기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해 더 큰 혼란은 막아야겠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쿨맨 등장. 픽업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압도적 디자인과 세련된 인테리어, 무한한 가능성의 데크까지. 쿨맨, 세상과 사람 모두를 담다.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만나보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부터 예천에서 세계 활축제가 열립니다. 잠시 후 예천문화관광재단 정준환 사무국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그 진단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네, 경북의 정치, 사회,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 지역을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보수적이다, 보수적인 지역사회. 예. 한국 보수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지역사회를 표현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 보수란 무엇인지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성찰하고자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주 주제. 뭐 보수가 뭐냐, 진보가 뭐냐, 이거 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 오늘 좀 더 자세히 허승규 대표의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부터 좀 알아보죠. 보수주의는 무슨 뜻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지킨다는 뜻인데 네. 보수주의 철학은 전통, 역사, 관행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중시하고 예. 합리적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철학과 대비가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 본성의 불완전성을 인식하는 것이 보수주의 철학의 출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이 말씀드릴 분이 이제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대가인 에드먼드 버크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아,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대가죠. 네, 에드먼드 거의 버크. 뭐 원조라고 불리는데 예. 영국 사람입니다. 예. 버크는 그 사회라는 것을 관행, 전통, 경험의 산물로 보았어요. 단순히 살고 있는 자들 간의 계약이 아니고 산자, 죽은 자, 앞으로 태어날
자들 간의 동업으로 보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관점이 개인의 이성보다는 전통과 사회, 문화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인간 본성과 이성이 불완전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군요. 불완전하니까 개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생각보다는 관습, 전통, 뭐 경험, 뭐 법률 뭐 이런 걸 중시하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역사적으로 내려온 전통을 계승하려는 태도 이거를 바로 보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나아가서 또 버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아나운서님, 버크가 예. 편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버크가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치우쳐서 보는 거 편견? 네. 모르죠,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편견 이 나쁜 말 같은데 예. 버크는 편견조차 지혜의 축적이자 지성에 선행하는 지혜이며 전통 속에 존재하는 권위와 지혜를 개인의 정신이 습득한 것이다. 아, 편견을 라고 했습니다. 버크가 어떻게 봤냐? 지혜의 축적이자 지성에 선행하는 지혜다. 네. 좋게 봤네요, 아주. 네. 아주. 그러니까 이 말에 그 보수주의의 정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통과 경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예. 추상적인 이상을 외치면서 급진적인 혁명을 추구하는 이들을 경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에서 급격한 변화는 의도했던 이익을 초과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분노와 광란이 신중함과 숙고를 통해 100년 동안 건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단 30분 만에 파괴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무리 훌륭한 혁명가도 완벽할 수 없고 그렇죠. 혁명가의 정신도 이기심과 편협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혁명 상당히 안 좋게 봤군요. 급진적인 혁명. 100년 동안 건설한 거를 30분 만에 다 허물어뜨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체제를 새롭게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이렇게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건데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외쳤던 일부 국가들 사례를 보자면 그 혁명을 주도했던 그 엘리트들이 다시 이제 기득권이 돼서 민중을 억압하기도 하는 그러면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는 뭐 이런 역사적인 반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혁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폭력을 사용했는데 예. 시간이 흐르면 그 폭력 수단 자체가 이상을 압도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어려운 것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인간 이성이 불완전하고 인간 본성에 그 도덕적인 사악함이 있으니까 예. 이런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불완전함이 있다. 뭐 이렇게 보수주의 철학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해도 불완전함은 여전한 거다. 자, 그렇다면 보수주의 정치 철학에서 급진적인 혁명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그 작은 변화 자체 그것도 거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보수는 혁명에 관해선 신중하지만 예. 변화 자체를 거부한 반동과는 다릅니다. 버크도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보존, 예.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고 이런 급진적인 혁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예. 뭐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지하고 영국의 명예혁명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아주 고통스럽고 절박한 해악이 존재하고 두 번째, 혁명을 통한 선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고 세 번째, 정부를 개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없을 때는 혁명이 정당화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보존이죠. 예. 지키기 위해서 변화한다. 보수하기 위해서 진보한다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역설이네요. 지키기 위해서 변화한다. 보수하기 위해서 진보한다. 그러네요. 예. 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진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자, 참된 보수와 참된 진보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진보적 이상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도 이게 귀감이 되는데 예.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혁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현실의 모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대로 된 변화, 제대로 된 혁명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숙고해야 된다는 거고
또 버크는 조상을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후대를 전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보를 꿈꾸는 이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에 갇히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보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인간을 성찰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변화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고 네. 중요한 것은 개인 스스로가 참된 보수가 되고자 한다면은 이상적인 보수주의자로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약간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예. 오늘 꼭 지금 대학교 그 강의실 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정치학 개론을 듣는 우리 그러니까 젊은 강사가 얘기하는 그런. 워낙 우리 느낌. 지역이 보수적이다 하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 하루쯤은 대체 네. 보수가 뭐냐. 맞아요. 예. 과연 보수가 나쁜 것인가. 예. 좋은 보수가 있고 나쁜 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하루 정도는 이렇게 짧은 미니 강의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는 뭐 진보에 대해서 하나요? 원하시면 뭐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유 괜찮겠네. 우리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예, 그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유주의로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머리로만 또 말로만 보수를 지키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결국 스스로의 태도와 실천이 가장 중요할 텐데, 자, 이상적인 보수주의자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네, 제가 정치 철학자인 김성호 교수의 글을 인용해서 4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 개혁의 이상에 공감하면서도 그 비용을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현실주의자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공동체주의자입니다. 해방, 혁명의 명분 뒤에 숨어있는 사익은 경계하지만 예. 공동체의 규범적 통합을 중시하는 것이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자. 세 번째, 원칙론. 물질적, 도덕적 성과도 수단과 과정을 정당할 수 없다. 아주 법을 지키고 네. 부패하지 않는 이 원칙론입니다. 예. 네 번째, 의무론입니다. 권리 주장에 앞서 자기 의무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책임을 지는 태도죠.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보수주의자의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보수주의자의 태도 4가지였나요? 예, 현실주의자, 공동체주의자, 원칙론자, 의무론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상적인 보수주의자의 태도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사회 보수 세력, 보수파들은 지금 뭐 방송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모습 보여줬을까요? 엄밀히 따져서. 네, 아까 말씀드린 김성원 교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국의 보수는 기회주의를 현실주의로, 국가주의를 공동체주의로 호도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신상의 영달에만 매진해왔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많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거칠애가 아니라 보수의 존재 이유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제 시절 우리 지역의 양반 가문들 중에 독립운동에 앞장선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 공동체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의무를 다해서 일제와 싸웠던 이런 분들이 그 참된 보수라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기득권에 맞섰고 또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했던 전통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전통을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 보수 정치가 계승해야 되고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 사회도 과연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주셨네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모든 걸 다 바쳤던 목숨까지도 바친 우리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한 면이 아닐까. 뭐 그 밖에 또 많이 있겠지만 이런 예를 들어주셨네요. 자, 우리나라 보수의 중심이라 불리는 우리 지역사회가 참된 보수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먼저 변화를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고요. 보존을 위해서 개혁은 필수적입니다. 또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만 또 전통이 아니고 원칙과 책임을 외면하고 편법과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는 것도 참된 보수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의 낡은 관행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전통인가 좀 따져보고 과감히 청산하는 것도 보수의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수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원칙적인 잣대, 책임 있는 태도, 공동체 통합,
이것을 고려한다면 그때그때 어떤 필요가 필요한지 예.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핵심은 보수하기 위해선 진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 자체를 불언시한다거나 내부 비판을 경계하는 태도는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반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북 지역의 보수 정치라든가 보수의 정서를 봤을 때 조금은 외부의 어떤 것을 경계한다든가 비판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수는 원칙적으로 진보할 수 있어야 되고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다시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 보수하기 위해서 진보해야 된다. 변화는 받아들이되 뭐 급격한 혁명은 뭐 받아들이기 힘들지 뭐 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변화는 또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바로 보수 진정한 보수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사회 중요한 가치이자 지역사회를 표현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말 바로 보수란 무엇인지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주 좋았고요. 또 진보도 기대되고 자유란 무엇인가 또 기대가 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허승규 대표가 우리 또 명문대 정치외교학과 나왔나요? 아니 정치학 전공했습니다. 정치학 전공했죠. 그래서 아주 좀 더 깊이 있었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제가 고교생이 된 듯한 대학생이 된 듯한 그런 기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러?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바로 내일부터죠. 예천군에서 세계 활축제가 펼쳐집니다. 4년 만에 열리는 만큼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는데요. 예천문화관광재단 정준환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준환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예천 세계 활축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 만에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뭐 손님 맞이 준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오늘 오전에 그 안전재난 현장 점검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예.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전 다만, 중요하죠, 안전. 예, 5월 5일 날 비 예보가 지금 있어갖고. 그러게 말이에요. 오천시 지금 일부 프로그램이 좀 진행에 어려움이 좀 예상되어 행사장 내에 이제 그늘막 등 우천에 대비하여 오비 등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이고, 참, 우리가 뭐 전 국민이 다 기다리던 단비인데 이게 하필이면 또 이 축제 기간에 내리게 돼서 예. 비 오면 또 비 오는 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예. 또 뭐 그런 낭만도 또 있고 하니까. 그나저나 이게 예천 활축제니까 활쏘기 체험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이런데 좀 지장이 있긴 있겠네요. 비가 오면은. 예. 네, 일부 프로그램은 좀 지장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그늘막이든 여러 가지 전시장은 다 비를 예상하고 일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네네네. 예천 세계 활축제 이게 도대체 어떤 축제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지금 예천 활축제가 지금 전국 최대 규모의 어떤 체험용 어떤 축제로 보면 되고요. 네. 예천 활축제가 올해는 K-컬처 활문화의 뿌리 예천이라는 주제로 뭐 내일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 예천 한천 체육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황금 연휴에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의 어떤 활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활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체험 위주로 오직 아마 예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내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게 됩니다. 한천체육공원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축제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국내 그 축제장에서 입장권이나 이런 체험권을 판매하는 축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뭐 대륙 꽃축제 이런 부분들이 입장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 활축제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지역 축제인데 좀 입장권을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아니더라도 체험권 5,000원짜리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4,000원을 지역사랑 쿠폰으로 이제 되돌려주는데 아마 그 쿠폰이 지역에 한 2,000여 군데 사용 가능하게. 뭐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군요. 예, 공지하였고 그리고 지금 축제장 내에 이제 또 다른 게 배달의 예천이라고 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뭐 방문객들, 주민들, 관광객들에게 관내 음식을 좀 배달시켜 드실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배달의 예천이라는 쉼터를 조성하셨군요. 이거 좀 장소가 좀 넓어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 오실 텐데 여기서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신 거군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입장료 개념과는 조금 다른 체험료라는 걸 받으시는군요. 체험료 5,000원을 받고 여기서 이제 4,000원을 지역사랑 쿠폰으로 이제 다시 나눠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체험료 1,000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양한 상품도 타고 가기 때문에 거의 공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도 또 준비를 많이 하셨고. 예. 자, 그러면 예천 세계 활축제 가면 어떤 걸 보고 즐길 수 있을지 주요 행사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대한민국의 또 활문화의 역사와 뿌리 그리고 우리 공장들의 작품 전시, 활화살, 뭐 제작 시연, 세계 활의 역사, 예천의 활의 역사 전통을 알리는 또 특별 전시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궁, 그리고 양궁, 활쏘기 체험, 그리고 활 서바이벌 게임, 그리고 필드 아처리,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활을 체험해보지 못한 누구나 좀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뭐 여유, 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아마 조금 많이 오실 거를 예상해서 키자니아 직업 체험이라든지 알아요. 해병대 보트 체험, 물놀이장, 에어바운스, 활놀이터, 말타기, 깡통 열차 타기,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유,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 뭐 키자니아 직업 체험 같은 경우는 뭐 소방관도 돼보고 경찰관도 돼보고 이런 체험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뭐 국궁, 양궁, 활쏘기 체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실제 국궁, 양궁을 쏘는 건가요? 실제 화살로? 실제로 쏘는 겁니다. 그럼 뭐 안전 문제 뭐 확실히 안전 하신 문제는 거고요. 이제 워낙 이게 4년 한 4번 정도 여러 가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안전에 특히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장을 꾸몄습니다. 이 양궁 활쏘기 체험 같은 경우는 한 몇십 미터 정도 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지금 한 30m. 30m. 그 정도. 그래. 국궁은요? 국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어린이들은 거기서 좀 가까운 곳으로 한 뭐 10m, 15m가 재미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래요. 아유, 절대 뭐 안전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좀. 예.
자, 부탁을 드리겠고. 자, 세계 활축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세계 활 전시관. 아까 전시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걸 가장 먼저 꼽는 분들이 많은데 네. 세계 활 전시관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활들이 전시돼 있습니까?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예천이 활의 고장이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국 활의 역사와 좀 뿌리를 아니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고장이 아닐까 감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때 예천읍 서본동에 향사당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네. 활 쏘는 기술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향사당이라는 데서. 예. 향사당. 예.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제 국궁 제조의 전국 국궁 3대 산지로 좀 이름을 날렸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백화의 무용총이라는 수렵도 있잖아요. 예, 그때 예. 보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사냥하는 모습이 맞아요. 또 있고. 예. 아마 이때 삼국시대 때 아마 신라 백제 고구려의 이게 이 지역이 아마 국경 지역이었었는데 아마 예천 지역에 예. 신라 고구려 백제가 아마 전투가 굉장히 빈번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기야 그렇네요. 신라 백제 고구려 네. 다 이렇게 접경지대잖아요. 예천이. 네. 지리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 활 제작이 이제 바로 투입해 갖고 이게 아마 전시를 했던 거를 좀 추측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의 출신 궁시장들 뭐 특히 그 뭐 주요 무형문화재 뭐 권영록 명장님 그다음에 4대째 가업을 입고 가는 국가 무형문화재 공시장님 권영학 명장님 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국궁이 아마 시작한 활의 DNA가 양궁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신궁들이 많이 탄생한 거죠. 아마 김진호 신궁의 원조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예. 이분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양궁 금메달 따고 세계 양궁 랭킹 1위를 했던 윤옥희 선수.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이팅의 라이징 스타 도쿄 올림픽 금메달 이관왕 김재덕 현 국가대표 선수. 예. 아마 이런 분들이 400년 아마 역사 예천활에 수많은 그 공장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런 분들이 아마 K컬처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 중 하나인 우리 전통 활의 능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한 특히 그 예천에서는 아마 활 축제뿐만 아니라 활의 역사 그리고 활의 인재 그리고 이걸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 아마 산업화하는 방안을 그리고 향후에 이제 올해가 지금 좀 올해는 아닌데 좀 차후에 향후에 유네스코 세계 그 무형 문화유산으로 아마 등재로 이어지면 그렇지 좋겠죠. 예천활이. 예. 네네네. 활쏘기가 지금 터키 활쏘기가 아마 2020년도에 아마 그 좀 된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우리나라하고 좀 협력을 해서 좀 등재되면 좀 더없이 좋겠죠. 아, 터키의 활쏘기가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2020년에 등재된 거라. 예. 그 터키 활보다는 예천 활이 훨씬 더 유명하니까요. 저희가 먼저 정보를 주고 했는데 아마 터키에서 먼저 등재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우리 예천 이 작은 마을이잖아요. 작은 도시. 그렇죠. 예천에서 어떻게 김진호, 윤옥희, 김재덕 같은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지 저 참 신기한데 우리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준환 사무국장님은 이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삼국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예. 자, 활 축제인 만큼 이제 직접 활을 화살을 이제 쏴볼 수도 있는 건데 다양한 체험 활동도 즐길 수가 있다고요. 네네. 조금 전에 저 설명드린 뭐 축제장의 국궁, 양궁, 활쏘기 체험, 뭐 어른들, 어린이 뭐 다 함께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활쏘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필드 아처리라고 아마 이게 영어가 조금 섞였는데 아마 옛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활로 사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3D, 2D로 만드는 동물 관역을 표적을 맞추는 체험인데 아마 쉽게 이해하시려면 숲속에서 벌어지는 활 사냥터 이 정도로 아마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드 아처리. 그러니까 필드는 뭐 다 아시고 필드에서 하는 아처리가 활이란 뜻이니까 예전에 그 활로 사냥하던 그거를 또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들 이거 체험해 보시려고 아까 그 체험비 내고 들어가잖아요. 5,000원 내고 4,000원은 돌려받지만 1,000원 내고 들어가는데 다 무료입니다. 다 여기 있는 체험거리들이 다 무료로. 네네네. 혹시 1인당 뭐 몇 발씩 뭐 제한 이런 걸 뒀나요? 뭐 무한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제한은 지금 없는데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혹시 또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앞에 게시판에 예약을 시간을 적고 그다음에 다른 거 구경하시면서 그분들 전화번호를 통해 갖고 다시 이제 체험할 시간이 됐으니까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편리하게 아마 오신 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사람이 많지 않다면 뭐 충분히 쏴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사람이 만약에 많다면 좀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두시고 만약에 비가 좀 오고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덜 오면 실컷 쏴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마 뭐 지금 어린이들이 아마 한 번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떼쓸 것 같은데요. 더 쏜다고 막 우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떼쓰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계속 쏠 수 있도록 해야죠. 자, 이 활 서바이벌 대회도 펼쳐진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대회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그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신청 받았군요. 4대 4로 팀워크를 이용해갖고 아마 5분 동안 3판 2승제로 해갖고 초동부 일반부로 나누어갖고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게 참가비가 있어요. 그래서 시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호인, 관광객, 지역 주민, 단체, 뭐 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미 많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신청 못 합니까? 4대 4 게임. 현장에서 만약에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현장에서도 그때 한번 저희가 또 뭐 이렇게 꼭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때는 또 유도리 있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마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좋죠. 아주 우리 사무국장의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게 지금 지역 주민 관광객들 위한 행사인데 그러니까요. 최대한 일단 뭐 문제가 안 생길 선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내일 이제 개막식이 있잖아요. 개막식 몇 시입니까 내일? 내일 7시부터 개막. 저녁 7시요? 그때쯤 비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는데, 좀 늦게 비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고, 비를 안 왔으면 그러니까, 좀 늦게, 한 서너 시간만 늦게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예보로는 9시쯤 내가 오는 걸로. 9시쯤에? 그러면 다행이고요. 내일 개막식에는 이제 김재덕 선수도 함께 한다고 하는데, 개막식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 설명드린 도쿄올림픽 2관왕, 이분 김재덕 선수와 그리고 김진호 지금 선수 옛날 그리고 예천 공장님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예천이 왜 활의 고장이고 뿌리인지 보여주는 뭐 주제 영상과 함께 K컬처 대한민국 활문화의 뿌리 예천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퍼포먼스를 아마 올라가서 활 소기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요 끝나면 개막식에 주제 영상 보고 그리고 정상급 가수의 축하 공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천의 물분수와 어울려 벚꽃쇼를 연출합니다. 그래서 아마 밤에 비가 좀 안 오면 예천의 아름다운 밤을 선호할 예정입니다. 참 그리고 김재덕 선수의 팬사인회도 합니다. 팬사인회도 하고요. 꼭 한번 가보셔야겠네요. 우리 예천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들 찾아오시라고 초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5월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의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천에 아마 좀 많이들 오셔서 재미나는 체험 많이 하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천 활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예천문화관광재단 정준환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정찬입니다. 네, 늘 그렇지만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올랐습니까? 네,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항상 우리 방송에서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 조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조사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24일부터 28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있었던 기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 34.5%로 직전 조사보다 1.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내려온 62.6%로 나타났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 동안 실시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조금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한 2%포인트 정도 긍정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간. 글쎄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소폭이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 거 일종의 뭐 해외 순방 효과?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선방을 3S로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3S?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지층, 기존 지지층들이 이제 조금 더 결집하면서 올라갔고, 이 정파적 성격이 없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무당층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는데, 3S로 보자면 일단, 대통령의 순방 관련해서 S, 시큐리티, 안보가 중요한데, 뭐,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S, 세미컨덕터, 바로 반도체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방미 이틀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59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투자 유치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또 대통령실에서는 발표하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이 IRA법, 이 반도체나 또 2차 전지, 또 신재생 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라는 또 평가도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부분에 대한 지지율 반영으로 보입니다. S 바로 스킨십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정에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도 부르고 또 상하원 합동 영어 연설도 상당히 또 전문가들로부터는 또 객관적으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받는 부분 그 부분이 대통령의 지지층과 또 정파적 성격이 없는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3S로 표현을 해 주시네요. 이번 순방 효과. 시큐리티, 안보, 세미컨덕터, 반도체, 스킨십. 이런 스킨십까지. 자, 워싱턴 선언. 이게 뭐 중요했는데 이거 배종찬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워싱턴 선언. 결과적으로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논란을 빚었던 것은 결국 대통령실 안보 관계자의 이제 선명하는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명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은 SSBN 이 전략 핵 잠수함을 비롯해서 북한의 핵 도발이 있을 경우에 북한 정권을 말살시킬 정도로 한미 동맹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핵 협력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NCG, 나토의 핵 공유보다는 좀 대체적으로 낮은 단계로 보이는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이 차관보급이라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격상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으로도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미국과의 전략적 자산 협력이 그 정도 가능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면 그냥 국민들은 또 국민들 나름대로 또 언론에서는 나름대로 평가가 됐을 텐데 사실상의 핵 공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에드 케이건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한국 관련된 국무부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왔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인데 핵 공유 아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곧바로 발표를 했잖아요. 또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미국은
논리적 공감을 시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뚜렷하게 이걸 외교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래 사실상 핵 공유예요. 이렇게 안 하는 게 미국 외교의 또 특징이거든요. 싸늘할 때 굉장히 싸늘한 이 설명을 또 하게 되는 것이 미국 외교의 또 특징 중에 싸늘하고 하나인데 논리적이군요. 아주. 네네.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또 그대로 현실적인 공감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 단계에서 미국과 할 수 있는 그래도 최대치의 핵 전략 자산을 공유하는 것이 이 탑재가 된 잠수함. 물론 우리 영 외에서 기동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가장 잠수함으로는 큰 사이즈인 오하이오급이거든요. 그럼 다른 상황에서 기동할 수 있고 북한도 이 바다 밑에 탐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대응이 될 텐데 핵 사실상의 공유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논란의 핵심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 공유라는 표현 갖고 한미 간의 이런 해석 차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이성적이고 날카롭게 핵 공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우리는 좀 그렇습니다. 느낌, 뭐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느낌적으로 공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발표를 해서 또 이것도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배종찬 소장님 뭐 성에 안 찬다 뭐 이렇게 결론 지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공감의 단위 중에서 단계 중에서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은 현실적 공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대적 공감 이런 것일 거야.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느끼면 굳이 그렇게까지 시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자, 뭐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 뭐 아메리칸 파이 노래도 부르고 뭐 상하원 합동 영어 연설도 하고. 근데 뭐 겉보기 뭐 포장지는 뭐 좋았어요. 할 얘기거리도 있고 괜찮았는데 네. 그런데 실속이 지금 뭐 내용 면에서 이건 실속이 없다는 그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IRA법도 그렇죠. 그렇죠. 왜 뭐 전기차 2차 전지, 방산, 원전 등등해서 우리가 너무 내주기만 하고 또 할 말도 못하면서 받아온 거 확실히 받아온 건 없고 어음만 받아온 거 아니냐. 우리는 현찰 주고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또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S 분석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스킨십 상당히 또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이 떠나고 난 이후에 국무부 대변인은 이보다 좋을 수 있었느냐. 중국과 러시아는 딴지 걸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통령의 방미가 이 스킨십을 또 강조하는 데에서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도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또 영어 연설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또 전문가로부터 조언도 받았을 테고요. 그리고 또 무려 뭐 20여 차례 이상의 또 기립박수도 받았고 또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미국 국민들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곡을 애청하는 것도 미국과 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가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적 성과를 또 우리는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전기차나 또 이방원, 또 2차 전지, 방산, 원전. 근데 그건 표면적으로 미국 국내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혜택을 주기는 쉽지 않았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 부분이 강조되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원칙적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미국 측의 배려가 있을 거라는 원칙적 합의는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에 우리가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국 방문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좋게 평가할 것은 좋게 평가해야 되는데 외교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좀 단정적인 발언, 현상을 중국이 현상적으로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가장 민감해하는 양안 문제, 대만 문제를 꺼내던 것도 우리는 또 중국하고 상당히 중요한 교역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조금 어떨 때는 외교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현실적인 공감을 하고 또 외교는 전략적 모성을 좀 취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제인 120명 넘게 함께 가서 뭐 경제적 성과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이렇게 갔었는데 손에 들고 온 거는 확실한 건 없다. 앞으로 뭐 잘 협의하겠다 뭐 이런 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못하는 그 여부만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사적 이익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외교와 관련된 부분도 더 공감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미국 방문 끝내고자 이제는 워싱턴이 아니라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 됐다. 왜? 7일, 8일 그러니까요. 바로 기시다 구미오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은 기대가 높은데 이것도 3S로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우리말로 분석을 하면 네. 과연 기시다 구미오 총리가 이제는 일본에서의 이 선거도 다 끝났기 때문에 한국을 방한했을 때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면 S 사과를 할 거냐. 그리고 어느 수준의 사과를 할 거냐. 우리 국민들 잔뜩 기대를 하고 있고 컵에 물을 반 채운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 S는 뭐냐면 사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17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또 사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사교를 통해서 두 나라가 현실적으로 좀 더 협력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양국에 특히 우리나라에 더 이득이 되는지 특히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 바로 이게 세 번째 S, 성과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는 것 외에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그 외에 한국 문화를 좀 대대적으로 개방한다면 우리 엔터 산업들이 일본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진출해서 수익을 올려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끌어내지지 않는다면 잔뜩 기대만 했는데 셔틀 외교로 방문만 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거치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안동은 또 서해 류성룡 선생님의 유언이 숨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시다 총리의 방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지지율에는 지극히 이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세 번째 실망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빨리 기시다가 방한을 할까? 혹시 왜 뒤에 들으신 내용 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본에서도 이제 오히려 우리보다는 이제 교도통신에서 먼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우리 대통령실도 확인을 해주지 않은데 기시다 총리의 일종의 글로벌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상당한 또 한대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을 더 의식하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17일부터 있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와서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좀 개선하거나 어떤 식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미국과의 이 관계에서의 무언의 압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G7 국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었던 기시다 구미오 총리고 얼마 전에는 또 아프리카의 가나를 방문하면서 그때 가나 방문하는 도중에 교도통신으로부터 한국에 7일, 8일 간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일본도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한국하고 과거사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웃한 나라에서 잔뜩 화가 나 있고 일본 왜 그래? 가해자가 그러면 안 돼.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기시다 총리로서는 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대치는 그래도 기시다 구미오 총리가 이렇게 정상회의를 앞두고 들어오는 것은 동북아의 여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여론을 북한의 대응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시도일 수 있겠다. 이런 기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행동을 아까 말씀드렸던 3S 기준에서 사과 또 사교 그리고 성과를 기시다 구미오 총리가 준비했는지 컵에 물을 반의 반이라도 채울 준비는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배 소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 느낌에 이제 G7 모임 있잖아요. 또 바이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시다가 나도 이렇게 한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긴 한데. 일본이 가장 국제적으로 의식하는 나라는 그 유일할 겁니다. 그렇죠. 미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